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순간 나는 한 손으로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 요리하는 아내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어머니를 보았다. 나는 와이파이 공유기 전원을 뽑아버리고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낡은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제 귀에 처음 들려온 소리는 TV 소리나 웃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 다솜이의 애끓는 울음소리였죠. 그 울음소리 사이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파고들었습니다. 박 여사, 울긴 뭘 울어. 세상 무너진 것처럼 유나는 애 하나 제대로 못 보는 게 진짜 쓸모없는 년. 저는 현관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8시간 동안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붙이고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떠다니던 코딩 코드들로 인한 피로감이 몇 배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주방은 기름 연기로 자욱했고 제 아내 서연은 너무나도 힘겨운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울부짖는 다솜이를 꽉 붙들고 있었죠. 작은 등이 활처럼 휘고 작은 머리는 뒤로 젖혀져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서연의 다른 한 손은 국자를 쥔 채 복담한 나무를 힘겹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땀 때문에 옆머리가 흠뻑 젖어 이마와 뺨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녀는 지치고 초라하고 무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실, 저희 결혼 자금으로 산 집에서 가장 비싼 소파 위에서는 제 어머니 박 여사가 유유자적 다리를 꼬고 누워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재밌는 영상이라도 보는지 가끔 낄낄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친손녀가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주방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울음소리가 자신의 휴식을 방해할 때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뿐이었죠.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분수도 몰라. 내가 말했지. 딸 낳는 것들은 애 낳을 줄 모르는 것들이라고. 이 집안 말아먹을 년 키워봤자 밥 축내고 돈만 축내지 커서 시집가면 그만인데 무슨 소용이 있다고.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국자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솜이의 울음소리는 어머니의 호통에 묻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아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주먹은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고 손톱이 서류 가방을 파고들어 깊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어머니의 스마트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서연이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어디서 점이라도 보고 오셨는지 배가 뾰족하니 아들이 확실하다며 좋아하셨죠. 하지만 초음파 검사에서 딸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어머니는 돌변했습니다. 서연에게 애도 낳을 줄 모른다고 막말을 퍼부었죠. 서연이 출산하고 6개월의 출산휴가가 끝난 뒤 복직하려 하자 어머니는 온 집안이 떠나가라 난리를 치셨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든지 아니면 내가 당장 시골로 내려가든지. 내가 니들 시중까지 들어가면서 애를 봐줄 힘은 없다. 그리고 여자가 공부는 뭐하러 많이 해? 그래봤자 결국 부엌대기 신세의 경력은 무슨 놈의 경력이야.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서연은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서 제가 곤란해할까봐 스스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녀는 유능하고 활기차고 늘 웃음이 많던 회계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어머니의 입에서 밥버러지 쓸모없는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온갖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낸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저 이제 왔어요. 뭐 보세요. 어머니는 저를 흘긋 쳐다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왔냐? 내 마누라한테 밥이나 빨리 차리라고 해.
배고파 죽겠으니까 밥 한 끼 차리는데 사람을 고문하는구나. 정말 복도 없지.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물 볶음에서는 살짝 탄내가 나고 있었고 서연은 허둥지둥 국자를 줍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 저는 나지막이 말하며 다솜이를 안기 위해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려던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울음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작은 머리를 제 가슴에 비비며 안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는데 심장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서연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서우리만치 텅 빈 공허함과 체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눈물이 전부 심장으로 거꾸로 흘러들어가 짜디짠 소금물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타버렸네. 그녀가 속삭이며 서둘러 가스 불을 끄고 탄 나무를 살려보려 애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등졌습니다. 서연이 소파 위에 한가로운 모습을 향한 제 분노 어린 시선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서연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할게. 이게 당신이 먹는 마지막 서러운 저녁 식사가 될 거야. 그날 밤 짜고 식어빠진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어머니는 또 방에 들어가 누워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태블릿 PC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재운 뒤 다시 설거지 더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솜이가 막 잠들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척했지만 어떤 코드 한 줄에도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잠옷을 입은 서연의 앙상한 등. 그녀는 어머니가 식탁 위에 흘린 밥알을 하나하나 정성껏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말랐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걸어둔 저희 결혼사진과 비교하면 서연의 앙상한 등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너무 야위어서 침대 머리맡에 걸린 웨딩 사진 속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반짝이며 웃던 그녀의 눈은 이제 늘 피곤함과 슬픔 그리고 무뎌질 대로 무뎌진 인내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똑똑하고 활기찬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늘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제가 보잘것없는 월급을 받는 가난한 프로그래머였을 때조차도요. 그녀는 자신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부유하고 멋진 남자들 대신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제 미래를 믿는다고 말했죠. 그런데 저는 그녀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준 걸까요? 악독한 시어머니, 숨 막히는 삶, 그리고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남편. 제가 비겁했냐고요?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과부로 홀로 저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어머니에게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짓밟을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위해 아이를 낳고 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 자신의 경력을 모두 희생한 사람을 말입니다. 제 침묵, 제 인내는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흘끗 보았습니다. 회사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이 지난 3년간 비밀리에 구축해온 기술 플랫폼이었죠. 우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수많은 밤을 세워가며 이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퇴근 직전에 저는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거대 투자 펀드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희 프로젝트를 주시해왔고 프로젝트 전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50억 원을 제안했습니다. 50억,
그 숫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수십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제 계획은 오래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새 집을 살 겁니다. 다솜이가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딸린 교외의 단독주택을요. 막말과 욕설 대신 웃음소리만 가득한 곳. 서연이 원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 원한다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쉴 수도 있는 그런 곳을요. 저는 이번 주말에 계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면 서연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모르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해방이야. 그 계획 때문에 저는 필사적으로 참아왔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큰 소리를 내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소란을 피우고 울고불고 친척들에게 하소연할 게 뻔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이별을 원했습니다. 새 집을 구한 뒤 어머니께는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드리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잔인함을 과소평가했고 서연의 인내력을 과대평가했습니다. 지금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만약 제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계속 침묵한다면 과연 서연이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무너져 내릴까요? 제 성공이 너무 늦게 찾아온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서연의 마른 기침 소리가 저를 생각의 늪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볍지만 지친 손길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일찍 쉬어요. 내일 또 출근해야 하잖아요. 저는 설거지물에 불어 거칠어진 그녀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제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얌전히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서연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나 믿어.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의아함이 서려 있었죠. 왜 그런 걸 물어요? 내가 당신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만약 내가 모든 게 곧 바뀔 거라고 말하면 믿을 수 있겠어? 서연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바뀔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한테 조금만 덜 모질게 하셨으면 좋겠고 당신이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녀가 말한 견딜 수 있다는 말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견디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저는 그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안 돼. 더는 단 1초도 그녀가 견디게 둘 수 없어. 계획을 바꿔야 해. 서프라이즈는 해방감만큼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 해방은 지금 당장 즉시 이루어져야 해. 제가 50억 프로젝트의 비밀을 막 털어놓으려던 순간 어머니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와이파이가 끊겨 드라마 시청이 방해받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서연은 마치 꺾일세라 놀란 어린 새처럼 제 무릎에서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뭐 필요하세요? 박 여사는 서연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와 제가 아내를 안고 있던 모습을 노려봤습니다. 어이구, 아주 깨가 쏟아지는구나. 이 시간에 잠잘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껴안고들 있어? 어쩐지 내 아들이 점점 바보가 되어간다 했더니 네가 무슨 요물이라도 되는 거냐?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서연의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꼴을 좀 봐. 내가 이 집에 발들인 날부터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었어? 민준이 회사는 제자리 걸음에 월급도 안 오르고 거기다
재수없게 딸년까지 낳아서. 온종일 울음소리로 내 귀를 시끄럽게 하잖아. 저는 일어나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저 일하는 중이었고 서연이는 닥치지 못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년 편들지 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 같은 건 그냥 밥버러지야. 돈도 못 버는 쓸모없는 주제에 딸 낳은 것만으로도 복 없는 년인데 이제 밥까지 그따위로 해? 너는 이 집의 재앙 덩어리야. 재앙 덩어리. 밥버러지, 복 없는 년, 재앙 덩어리. 단어 하나하나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가슴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완전한 절망과 산산조각 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됐어요. 순간 제 귓속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욕설, 서연의 울음소리, 도시의 소음. 모든 것이 개고 머릿속에는 무서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2년간의 인내, 무겁게 짓누르던 효심, 50억짜리 계획,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분노의 불길에 타서 제가 되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약하고 두려움 많던 이민준이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 서연이 제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전 괜찮으니까 다솜이 보러 들어갈게요. 그녀는 제가 어머니께 대들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져 비웃었습니다. 거봐라, 겁먹을 줄은 아네. 그게 좋은 거야. 네가 이 집에서 뭔데, 감히. 저는 어머니가 말을 끝내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와이파이 공유기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너 어디가? 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숙여 공유기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단번에 뽑아버렸습니다. 깜빡이던 초록색, 빨간색 불빛들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동시에 저는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명의로 된 가족 결합 요금제를 쓰고 계셨죠. 제가 가입자였습니다. 저는 통신사 앱을 열어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사지 항목. 저는 스위치를 꺼짐으로 밀었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의 태블릿으로 재생되던 드라마. 소리가 즉시 뚝 끊겼습니다. 한창 보시던 중이었으니 화면에는 로딩을 나타내는 원이 빙글빙글 돌다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음이라는 메시지가 떴을 겁니다. 이민준,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고 날카로웠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인터넷 켜. 그녀는 콘센트를 다시 꽂으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콘센트 앞을 가로막고 똑바로 섰습니다. 서연은 부엌 입구에서 얼어붙은 채 두 손으로 입을 막고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눈. 늘 저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던 그 눈.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정함과 단호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서연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느리고 또박또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방 안은 숨 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은 아직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오직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제가 머리가 하나 더 돋아난 이상한 생명체라도 되는 양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 뒤에 선 서연은 숨을 참았고 그녀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흐느낌을 참으려 애쓰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이 사이로 새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위험한 기운이었습니다. 내 어미를 내쫓겠다고 내쫓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모양입니다. 나가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거처를 마련해 드릴 겁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연기자였고 언제 역할을 바꿔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대본이 그녀를 놀라게 한 모양입니다. 이민준, 네가 전현이 준 부적이라도 먹었냐? 전현한테 홀린 게 틀림없어. 그녀는 제 등 뒤에서 떨고 있는 서연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때문에 이제 네 어미한테 불효를 저지르겠다고?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 이건 제 집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저와 서연이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어머니는 제 어머니라는 자격으로 여기 계신 겁니다. 제가 봉양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뭘 하셨습니까? 저는 서연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제 옆에 세웠습니다. 제 아내를 보세요. 사람 꼴이 말이 아닙니다. 누가 제 아내를 이렇게 만들었죠? 누가 제 딸을 욕설 한마디에 경계하는 아이로 만들었습니까? 내가 걔를 혼낸 건 다 걔 잘되라고, 이 집안 잘되라고 그런 거야. 걔는 며느리고 나는 시어머니야. 내가 걔를 가르칠 권리가 있어. 그 권리를 누가 어머니께 드렸습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을 짓밟을 권리, 아내를 하녀처럼 부릴 권리 말입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필요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독재적인 성미를 풀기 위한 노예가 필요하셨습니까? 너, 어머나 세상에.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마누라 말만 듣고 내 어미한테 이렇게 대들어. 어머니는 늘 하던 레퍼토리를 시작했지만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제가 어머니 사실 집을 알아보러 갈 겁니다. 시장 근처에 편의시설이 다 갖춰진 깨끗한 오피스텔로 이미 봐둔 곳이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새 집을 구한 후에 실행하려던 것을 지금 당장 실행해야만 했죠. 그리고 매달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세, 관리비는 별도입니다. 2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에게는 오히려 넉넉한 액수였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머니가 저를 학대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릴 수 있는 모든 핑계를 차단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말로만 그럴 줄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와 오피스텔 계획을 듣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달으셨죠. 놀라움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200만 원? 네가 지금 거지한테 적선하냐? 내가 그깟 푼돈이 필요할 줄 알아? 난 아무데도 안 가. 여긴 내 집이야. 난 내 엄마라고. 너는 효도해야 해. 나를 봉양해야 한다고. 감히 나를 쫓아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제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친척들한테 제가 불효자라고 떠들고 다니실 겁니까? 그래, 이모들, 고모들, 외할머니한테 다 전화할 거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재수없는 마누라를 들여서 늙은 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았다고 온 세상에 알릴 거야. 어머니는 말한 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와이파이도
사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잊으신 모양입니다. 휴대폰은 이제 벽돌이나 다름없었죠. 어머니는 헛되이 화면을 눌러대다가 불꽃 튀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인터넷 켜 그녀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싫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더 이상 소란 피우시는 걸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8시에 집 보러 모시러 가겠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끌었습니다. 여보, 우리 방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등 뒤에서 터져 나오는 분노의 찬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나약함이라는 괴물은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남자로서 제 작은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가 침실 문을 쾅 닫고 잠그자마자 밖에서는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쾅, 쾅, 쾅.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우리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 이놈아, 문 열어. 세상에, 세상에.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마누라 어떠니 늙은 어미를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잠가. 서연은 화들짝 놀랐고 요람에 있던 다솜이도 놀라 칭얼거리다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님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시는데 이웃들이 들으면 어떡해요? 상관없어. 제 목소리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다솜이 재우기나 해. 오늘 밤 집이 무너져도 난 이 문 안 열어. 저는 어머니를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단골 수법이었습니다. 드러눕기. 그녀는 저나 서연이 이웃들의 압박과 창피함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열고 나와 사과할 때까지 소란을 피울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녀가 승리자가 되고 모든 것은 더 최악이 되겠죠.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습니다. 어이구, 저 싸가지 없는 년.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아들을 홀렸구나. 이 여우 같은 년, 내 인생을 망쳤어. 내가 어쩌다 너 같은 며느리를 들여서 내가 죽어야 너희들 속이 시원하겠냐. 그래, 내가 죽어주마. 내가 죽으러 간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주방에서 무언가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극도로 겁에 질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주방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내시면 그럴 배짱 없으셔. 제가 말했지만 속으로는 저도 조금 불안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침대에 앉히고 그녀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날 믿어. 어머니는 그냥 겁주시는 거야. 자기 자신을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제 예상대로 칼소리가 아니라 의자를 집 중앙으로 끌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욕설이 아닌 울면서 하소연하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하늘에 있는 양반. 보고 있소. 당신 아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좀 보라고.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손톱 발톱 하나 상할세라. 애지중지 키웠는데 내가 굶어가면서 이놈 공부시켰는데 이제 잘나가는 프로그래머가 돼서 예쁜 마누라 얻더니 이 늙은 어미는 다 잊어버렸구나. 어머니는 크고 리듬감 있게 아주 연극적으로 우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파서 밤새 간호했던 이야기. 제가 대학 갈 때 돼지를 팔고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녔던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서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나가서 어머님이랑 이야기 좀 해봐요. 미안해요. 다 저 때문에. 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탓 아니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게 내버려둔 나야.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건 저분이지.
저는 지금 이 연극을 멈추지 않으면 내일은 끝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서가 아니라 녹음 앱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에게 실수로 국그릇을 엎었다는 이유로 애비 애미도 없는 년이라고 욕하는 것을 들은 날부터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지만 아직 행동에 옮길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방문 잠금을 풀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친 채 두 손으로 바닥을 쿵쿵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부짖느라 눈이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그녀는 새로운 총공격을 위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너 이제야 나올 생각이냐? 이리 와서 내 어미 꼴 좀 봐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식탁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공간. 그리고 휴대폰 스피커에서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넌 애 낳을 줄도 모르는 년이야. 쓸모없는 밥버러지. 개밥을 만들었냐? 이딴 걸 나보고 먹으라고. 내 딸이 울면 아가리를 틀어막아버려.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재수없는 딸년이야. 네가 뭔데? 넌 그냥 내가 돈 주고 이 집 하녀로 들인 년일 뿐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민준이가 너 같은 거 벌써 길바닥에 내쫓았어. 어머니의 얼굴색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그리고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우는 것도 바닥을 치는 것도 멈췄습니다. 입을 해벌린 채 마치 독사라도 본 것처럼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이 계속 재생되게 놔뒀습니다. 15분짜리 이 파일은 제가 녹음한 베스트 어록 모음이었습니다. 제 등 뒤에 서 있던 서연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식탁 위에 자주 휴대폰을 두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일을 하고 있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녹음이 끝나자 저는 차분하게 재생을 멈췄습니다. 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연기 잘하시네요. 저도 연기 잘했죠. 지난 2년 동안 나약한 아들 역할을 충실히 해왔으니까요. 이 증거들이 있는데도 제가 불효자일까요? 박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너 감히 내 어미 말을 녹음해?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제 아내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남겨둬야 했습니다. 내일 어머니께서 또 불쌍한 척 연기하시면 저와 제 아내는 또 죄인이 될 테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떼쓰기 연극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진실의 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일어설 기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녹음 파일의 충격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침묵과 서연의 순종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아들이 이렇게 하늘이 무서운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너 뭘 어쩔 셈이냐?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기세등등하지 않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내 어미 얼굴에 먹칠이라도 하려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식의 고통도 가정의 파탄도 아닌 체면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창피당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럴 생각이었으면 진작에 했습니다. 고모들, 이모들, 외할머니께 다 보내드렸겠죠. SNS에 올려서 온 국민이 다 보게 했을 겁니다. 그녀가 몸을 떨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렇게 할지 말지는 어머니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의 냉정함에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 밤 어머니께 최후 통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 뜻에 따르시는 겁니다. 내일 아침 8시 짐 챙기세요. 제가 집 보러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에 드는 집으로 1년 계약하고 매달 200만 원씩 제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 말을 이해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만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드라마를 보시든 절에 가시든 뭘 하시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머니도 저희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안 간다고 하면 그녀는 마지막 남은 권위를 쥐어짜려 애썼습니다. 나는 내 엄마야. 넌 그럴 권리 없어. 둘째, 저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느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동의하지 않으시고 내일 아침에도 이 연극을 계속하신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민영이에게 제일 먼저 보낼 겁니다. 민영이는 제 여동생으로 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서연을 무시했고 어머니에게 며느리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부추겼죠. 그런 다음 가족 단톡방을 만들어서 친가, 외가 모든 친척에게 보낼 겁니다. 그리고 여쭤보겠죠.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제가 잘못한 거냐고. 정신적 학대로부터 제 아내를 지키는 게 제가 잘못한 거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무서운 미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머니를 정신적 학대죄로 고소할 겁니다. 이 녹음 파일들과 서연의 증언, 그리고 어머니의 욕설을 들었던 이웃들의 증언까지 합치면 충분할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감히, 그녀가 소리쳤지만 절망적인 비명이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애미를 고소해? 이 천벌 받을 놈. 제가 감히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해보시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의 거친 숨소리와 침실에서 들려오는 서연의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쪽은 이 분노를 억누르고 나가서 사는 것. 체면은 국이지만 생활비는 받고 비밀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끝까지 가는 것. 그러면 아들, 손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식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라는 명예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그녀는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았죠.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지만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완전히 패배했다는 깨달음 때문에요. 알았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주 잘났어. 네가 이겼다. 내가 가주마.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녀는 자신의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있는 그녀의 방이 아니라 그녀가 차지하고 있던 다솜이의 방으로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승리감은 없었고 오직 지독한 피로감만이 몰려왔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런 방법을 써야만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를 증거로 협박해야만 했죠. 제가 잘한 건지 틀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돌아봤을 때 방문 앞에 서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바라보는 서연을 보자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났어.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기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욕설도, 문 두드리는 소리도, 울며불며 떼쓰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방문 앞에 서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끔찍한 저녁을 보낸 후 지쳐 잠든 다솜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요람에 눕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서연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머님이 우리를 평생 미워하실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녀 옆에 앉아 깡마른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아.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내가 불효자식 같고 친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내가 무섭겠지. 아니에요. 서연이 다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모든 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겠지. 그렇지? 제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나 자신도 몰랐어.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서연아, 미안해. 당신과 다솜이가 지난 2년 동안 이 모든 걸 견디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나쁜 남편이고 나쁜 아빠야.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억울함과 서러움, 두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계속 울도록 내버려 두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녀는 울어야 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지옥 같던 세월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야 했습니다.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들자 그녀가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내일 어머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돈은 어디서 나서 어머님 집을 얻어드리고 생활비 200만 원은 어떻게? 당신 월급으로는. 그녀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제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고 있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짓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미소였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줘야 할 비밀이 있어. 저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오후에 수십 번이나 읽었던 그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이리 와서 봐. 서연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눈은 아직 젖어 있었죠. 그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프로젝트 커넥트 인수 제안의 건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내려 본문으로 스크롤했습니다. 저희 비나텍 벤처 캐피탈은 귀하의 팀이 개발한 프로젝트 커넥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프로젝트 소유권 100%를 50억 원에 인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50억 원. 서연은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고 또 한 번 깜빡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50억.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제가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랑 친구들이 3년 동안 만든 프로젝트. 그들이 사겠다고 했어. 이번 주말에 계약하면 바로 계좌로 돈이 들어올 거야. 서연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지만 이번에는 놀라움과 벅찬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민준 씨, 50억이라니. 그녀는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꽉. 그럼. 제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매달 200만 원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집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집에서 하녀처럼 살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 새 집 살 거야. 정원이랑 가사 도우미도 있는 그런 집. 당신이 다시 일하고 싶으면 내가 회사 차릴 수 있게 투자해 줄게. 집에서 아이 키우고 싶으면
밥벌어지가 아니라 사모님이 되는 거야. 당신 언제까지 나한테 숨기려고 했어요. 서연이 울다 웃으며 제 가슴을 가볍게 쳤습니다. 이번 주말에 계약하고 나서 당신 눈 가리고 새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그럴 기회를 안 주셨네. 모든 걸 너무 멀리 밀어붙이셨어. 제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잘된 일인지도 몰라. 모든 게 명확하게 해결됐으니까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서연아, 더 이상 시어머니도 욕설도 없어. 오직 당신과 나, 그리고 다솜이뿐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놓으면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렵다는 듯이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인생이 새로운 장을 맞이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 이민준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내 힘으로 직접 써내려갈 새로운 장을요. 다음 날 아침, 집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지만 주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정확히 7시 어머니의 침실, 아니 다솜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로 나왔습니다. 밤새 우신 모양이었지만 저를 보는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체념과 은밀한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도 일어나 다솜이를 안고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여사가 화장실에서 나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밤사이에 짐을 싼 모양입니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가자, 집 보러. 이 지긋지긋한 일 끝내버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서연아, 다솜이랑 집에 있어. 어머니랑 잠깐 나갔다 올게. 네,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꺼냈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등 뒤에 와 꽂히는 어머니의 불타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새로 지어 깨끗하고 보안이 잘 된 오피스텔 단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이미 집주인과 이야기도 마쳤죠. 여기요. 12평짜리 원룸이고 가구는 다 갖춰져 있어요. 어떠세요? 그녀가 휙 둘러보더니 입을 삐죽였습니다. 좁아 터졌네. 더럽고 이런 쥐구멍 같은 데서 나보고 살라고? 그럼 어디서 살고 싶으신데요? 나는 발코니 넓은 데서 살고 싶어. 알겠습니다. 저는 말다툼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해 볼게요. 저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월세 80만 원짜리 발코니가 있는 18평짜리 고급 오피스텔에 와 있었습니다. 이 집은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돈을 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은 괜찮네. 저는 6개월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내고 첫 달 월세까지 총 240만 원을 바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건넸습니다. 열쇠요. 집에 가서 이번 달 생활비 200만 원 바로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거 사세요. 어머니 옷은 제가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저에게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민영이한테 전화해서 나 좀 데리러 오라고 해. 민영이 오라고요?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집에 가서 내 마누라 낯짝 보기 싫으니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 할 말 있으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휴대폰을 꺼내 민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동생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가 계신 주소를 알려주며
어머니가 데리러 오라고 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새 오피스텔 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갈게요. 잠깐만. 그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돈은 계좌로 보내준다고? 네, 현금으로 줘. 200만 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당장 현금을 원했습니다. 아마 여동생에게 주려는 것이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는 ATM 기계로 가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다시 올라가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돈을 낚아채 세고 또 세더니 제 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다솜이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막 떠난 방. 파스 냄새, 노인의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어머니 새집에 잘 계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미안해하지 마. 당신은 평온하게 살 자격이 있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곳에 도착한 모양입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당장 집으로 와. 여동생의 목소리는 어머니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오빠한테 할 말 있으니까 당장 오라고. 오빠, 그 여자한테 완전 속았어. 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나 바빠. 아직도 그 여자 편드는 거야. 당장 오라고. 오빠가 쫓아내서 엄마가 지금 기절 직전이란 말이야. 오빠 그 귀한 마누라가 어떤 년인지 알아? 당장 와. 내가 오빠 눈을 확 뜨게 해줄 테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창백해진 것을 보고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민영이. 나보고 집에 오라네. 엄마랑 같이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저희 집과 어머니가 새로 얻은 오피스텔은 15분 거리였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고 민영이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왔네? 여동생이 비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엄마, 말해. 오빠한테 말해줘. 민영이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딸의 응원을 받은 박 여사가 다시 훌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민영이 말이 맞아. 엄마는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내 마누라가 누군지 아니? 서연이는 내 아내고 내 딸의 엄마야. 제가 서연을 등 뒤로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민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알아? 오빠가 마누라라고 부르는 그 여자. 오빠가 그 여자 때문에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은 그 여자가 그냥 고아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고아였고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사랑했고 저는 그녀의 과거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쨌냐고? 하, 민영이가 비웃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 말이 맞잖아. 애비애미도 없는 것들. 남한테 버림받은 것들이 무슨 복이 있겠어. 재앙 덩어리라고. 이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내놨잖아. 오빠 돌아봐. 저 여자가 들어온 날부터 오빠가 기 한 번 펴고 산 적 있어? 민영아, 그만해. 제가 화를 냈습니다. 안 그만둬. 오빠 정신 차리게 해야지. 오빠 속은 거야.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 아빠가 도둑놈이고 엄마가 창녀면 어떡할 건데. 어쩐지 딸 낳더라니. 종자가 그런 걸 어떡해. 짝, 저는 그녀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영이는 빨갛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고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오빠가 감히 날 때려. 어머니도 달려들었습니다. 이민준,
내가 미쳤구나. 내 동생을 때려. 두 사람 다 내 집에서 나가. 제가 통제불능의 분노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나가. 알았어. 두고 봐. 민영이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엄마, 가자. 이 집은 더 이상 우리를 받아주지 않네. 저 쓰레기 같은 고아랑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해. 얼마나 행복한지 두고 보자고. 두 모녀는 경멸적인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돌아보니 서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떨며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고아, 버림받은 부모도 모르는 민영이의 말은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를 찔렀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저 사람들 말 듣지 마. 응?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지역 번호였죠. 짜증나서 끊으려 했지만 무언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서연을 꽉 안은 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쏘아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준 씨 되십니까? 박서연 씨 남편분이시죠? 저편에서 정중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는데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성그룹 최진혁 회장님의 비서, 김비서라고 합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전화드렸습니다. 진성그룹 억만장자 최 회장, 제가 잘못 들었나?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네, 이민준 씨, 저희가 방금 DNA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민준 씨의 아내이신 박서연 씨께서 저희 회장님께서 25년 전에 잃어버리신 따님 최수진 양으로 확인되셨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여동생의 모욕적인 말에 떨고 있는 서연을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는 진성그룹 최 회장의 비서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회장님께서 25년 전에 잃어버린 따님 수진 양입니다. 1초, 2초. 저는 이것이 정교한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난하세요?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제 아내 정보는 어디서 아셨죠? 뭘 사기치려는 겁니까? 전화기 저편의 김비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이민준 씨, 의심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는 수년 동안 따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보육원을 후원하는 자선, 재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수년 전, 재단에서 버려진 아이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DNA 샘플을 채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아내분이신 서연 씨는 푸른 보금자리 보육원에 계셨고 그때 샘플을 제공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예전에 7, 8살쯤에 어떤 큰 자선 단체에서 보육원에 와서 아이들의 피와 머리카락을 뽑아갔다고 말한 기억이 났습니다. 건강기록을 만든다고 했다고요. 저희는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회장님의 DNA 샘플을 시스템에 있는 수천 개의 샘플과 대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100%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바로 서연 씨입니다. 하지만 왜 25년이나 그동안 조용히 있던 서연이 갑자기 제 가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제 아빠라고요? 아빠라는 단어는 그녀의 입에서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흘러나왔습니다. 네, 수진 아가씨.
비서는 즉시 호칭을 바꾸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공손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그리로 가고 계십니다. 25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부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오고 계신다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어디로요? 다솜양의 출생신고 서류를 통해 두 분의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매우 신중하게 확인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지금 매우 흥분하신 상태입니다. 아마 15분 내로 도착하실 겁니다. 부디 준비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아까의 욕설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와 서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쓰레기 같은 고아. 방금 전 제 여동생이 뱉은 말이었습니다. 진성그룹 회장님의 딸, 비서가 한 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여보, 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극도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 정말 아빠가 있어요? 그것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진혁 회장. 매일 TV와 경제뉴스에 나오는 그 이름. 부동산과 기술업계의 거물, 수조 원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 서연이 그의 딸이라고. 만약 진짜면 어떡해요? 서연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민준 씨. 난 그냥 나인데. 저는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도 충격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는 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말 들어.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당신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든 청소부든 당신은 그냥 서연이야. 내 아내고 우리 딸의 엄마야. 알겠어. 저는 그녀의 눈 깊은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 잘된 일이지. 서연아, 당신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가족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있는 거라고. 애비 애미도 없는 년이라는 모욕은 그녀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실은 만약 사실이라면 단순히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정이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여동생의 뺨을 후려치는 통쾌한 한 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달려나갔습니다. 저희 낡은 아파트는 작은 골목 안에 있었는데 지금 그 골목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세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뒤로 경호 차량 2대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려 재빨리 흩어져 경비를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가운데 차문이 열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위험 있지만 피곤해 보이는 남자가 내렸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저는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물 최진혁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우리 아파트 발코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올라오나 봐요. 여보. 서연이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례한 노크가 아니라 단호하고 정중한 3번의 노크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같이 나가자. 제가 문을 열자 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키 큰 경호원 2명이 그리고 그 가운데 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제 등 뒤에 숨어있는 서연을 보자 회장으로서의 모든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는 비서를 지나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겁에 질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가, 최 회장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네가 혹시...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를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갈망과 고통,
그리고 깊은 후회가 담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 있지 않니? 초승달 모양의 점 말이다. 서연은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귀 뒤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입 맞춘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그녀의 작은 비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알 수 있었을까요? 맞구나. 최 회장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훌쩍이는 울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우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내 딸아, 아빠가 25년 동안 너를 찾았어. 그는 달려와 서연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아빠, 그녀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낯선 권력자가 그녀를 껴안고 울며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켜, 최 회장이 뿌리쳤습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기억 안 나니? 네가 5살 때였어. 아빠가 너를 공원에 데려갔다가 너를 잃어버렸어. 내 엄마가 너를 찾지 못한 충격으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단다. 아빠가 내 엄마에게 큰 죄를 지었어.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충격 때문인지, 이 남자의 포옹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때문인지, 아니면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두 단어가 고아의 아픔을 건드렸기 때문인지. 정말이세요? 서연이 되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급히 지갑에서 비닐에 소중히 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공주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는 5살짜리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그 눈, 그 인매 틀림없었습니다. 이거 나예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그래, 내 딸 수진이야. 그리고 최 회장은 요람에 누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밖을 내다보는 다솜이를 보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회장님의 외손녀죠. 저도 모르게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요람으로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다솜이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지 않고 그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세상에, 내 외손녀. 그는 요람가의 머리를 받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거물이 지금 제 낡은 아파트에서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 30분 전 제 아내는 복 없는 고아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30분 후 그녀의 친아버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이 현실은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최 회장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와 경호원들의 등장으로 저희의 작은 집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비좁아졌습니다. 경호원들은 문 밖에 서 있었죠. 최 회장은 마치 놓으면 다시 사라질까봐 두렵다는 듯이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25년에 대해 물었고 서연은 간간히 말을 끊어가며 보육원 시절과 열심히 공부했던 것, 저를 만나 사랑하고 다솜이를 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최 회장은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딸이 고생했구나. 다 이 아비 탓이다. 이제부터 아빠가 다 보상해 줄게. 이제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함부로 대하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어머니와 민영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한 것처럼 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가 아니라 난폭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문 열어. 민준아, 당장 문 열어. 너 조폭이라도 불렀어? 엄마랑 나 협박하려고. 민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최 회장에게 죄송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가족입니다. 제가 문을 열기도 전에 민영이가 문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어머니 박 여사가 따랐습니다. 아까 제가 문을 잠그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웃이 그들에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고급차 행렬과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을 보고 제가 아까의 다툼 끝에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 조폭을 불렀다고 생각했겠죠. 어떤 놈이야? 감히 누구야? 민영이가 손가락질하며 들어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최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살면서 매일 뉴스를 봤으니까요. 그들은 진성그룹 최 회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최 회장님? 민영이가 더듬거렸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었다가 공포로 새파래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런 거물과 아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더 끔찍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최 회장은 낯선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서연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보호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왜 내 딸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거요? 내 딸, 그 두 단어는 박 여사와 민영이의 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여사는 서연을 보고 다시 최 회장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사건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변화였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활짝 웃는 미소와 역겨울 정도로 아첨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박 여사가 자기 허벅지를 탁 쳤습니다. 우리 서연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평범한 애가 아니란 걸 내가 진작에 알았지. 내 관상이 딱 사모님 관상, 재벌가 아가씨 관상이었어. 그녀는 저를 밀치고 달려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아가, 얼마나 고생했니? 네가 바로 회장님의 금지옥엽 외동딸이었구나. 세상에.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얘를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몰라요. 그녀는 최 회장을 향해 허리를 굽신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용이 드디어 바다를 만났군요. 저는 민준이 엄마 박 여사입니다. 우리 수진이, 아니 서연이의 시어머니죠. 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 사돈어른과 인연을 맺는 거겠죠. 민영이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180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언니, 서연이 언니. 그녀가 달려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장난친 거예요. 언니, 미안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언니처럼 예쁘고 착한 사람이 어떻게 고하겠어요. 알고 보니 언니가 금지옥엽이었네요. 우리 오빠가 정말 보는 눈이 있어요. 저는 이 손바닥 뒤집기보다 빠른 태세 전환을 보며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연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아버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회장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의 늙은 여우였습니다. 박 여사가 달려들 때 서연의 태도, 두 모녀의 간사한 말투, 그리고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는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놀라움에서 냉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남편인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억눌러왔던 분노와 이 탐욕스럽고 간사한 얼굴에 대한 극도의 경멸이 폭발했습니다. 입 닥치세요. 제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박 여사의 아첨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여사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엄마가 지금 사돈 어른께 인사드리잖니. 사돈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비뚤어진 미소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두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으십니까? 저는 다가가 두 모녀와 제 아내 사이에 섰습니다. 불과 30분 전에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민영이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제 아내를 뭐라고 불렀죠? 기억나세요?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내를 쓰레기 같은 고아라고 불렀습니다. 애미도 없는 년이라고 했죠. 이 집의 재앙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민영이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너는 아내가 아버지는 도둑놈이고 어머니는 창녀일지도 모른다고 했지. 기억나? 민영이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최 회장은 이 말들을 듣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방안이 몇 도는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왜 자기 딸이 그렇게 마르고 겁에 질려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민준아, 너 박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엄마는 그럴 뜻이 아니었어. 그냥 그럴 뜻이 아니었다고요. 제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제 아내가 금지옥엽인 걸 알자마자 아첨하러 달려드셨잖아요. 아내가 재벌 딸이니까 재산이라도 좀 얻을 수 있을 줄 아셨습니까? 욕심도 정도껏 부리세요. 너, 이 불효자식, 감히 집안 망신을 시켜. 그녀는 옛날 수법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네, 저 불효자식 맞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께 불효하는 게 아내가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는 나약한 남편이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 다 나가세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긴 내 집이야. 박 여사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나가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집도 구해드렸고 200만 원도 받으셨죠. 더 이상 여기에 계실 자격은 없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경호원 2명을 돌아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두 분을 댁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지금 소란을 피우며 제 아내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 경호원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가주시죠, 여사님. 한 명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영이는 경호원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엄마, 가자.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만장자, 사돈 앞에서 쫓겨나는 것은 극도의 치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최 회장을 돌아보며 도움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좀 보세요. 제 아들이 저한테. 최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자기 딸을 볼 뿐이었습니다. 김비서, 최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 두 사람 얼굴 똑똑히 기억해둬. 앞으로 진성그룹 소유의 어떤 자산에도 내 딸이 나타나는 어떤 곳에도 나는 이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아. 그것은 치명타였습니다. 뺨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죠.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박 여사도 민영이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렸습니다. 민영이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들은 치욕 속에서 두 경호원에게 이끌려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복도에는 이웃들이 가득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박 여사 모녀가 쫓겨난 후 방은 조용해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최 회장은 한숨을 쉬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무언가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군.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맙네. 내 딸 수진이를. 아니, 서연이를 지켜줘서 고맙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남편이니까요. 분노로 아직 숨이 가빴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번에는 안전함과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저희의 낡은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조금 찢어진 소파를 보았습니다. 저희의 고단하고 빠듯한 삶을 보았습니다. 내 딸이 자네와 고생했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탓이 아니야. 내가 더 잘 돌봐주지 못한 내 탓이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비서가 즉시 다가와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가 가방을 열자 안에는 현금이 아닌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민준 씨, 최수진 아가씨,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두 분의 노고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진 아가씨께 보상하는 의미로 회장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두 분께 강남에 있는 최고급 빌라 한 채를 증여합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제 앞으로 수표 한 장을 밀었습니다. 수진 아가씨 건강 회복하시고 두 분 사업 자금으로 쓰시라고 회장님께서 주시는 작은 선물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과 강남 빌라. 서연은 입을 해벌리고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제 50억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는데 이건 100억의 빌라까지. 저는 서류 뭉치와 수표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 같은 사람이 돈에 눈먼 자에게 딸을 맡기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방금 전 어머니의 연극이 바로 그 경고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최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연이가 아버님을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과 빌라는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습니다. 최 회장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씨,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아 안심시켰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를 더 친근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하고 그녀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고아였을 때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제가 그녀를 고생시켰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으로 향했습니다. 이메일은 여전히 열려 있었죠. 저는 화면을 최 회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 기술 프로젝트입니다. 방금 50억 원의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서연이에게 새 집을 사주고 아내와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피땀 어린 돈입니다. 저는 다시 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0억이 아버님 재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건 한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아내와 아이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100억 원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아버님께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서연이의 남편으로 남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이 두 손으로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게 해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회장은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긴장감에 온몸을 떨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1분이 흐르고
최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상쾌하고 따뜻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그가 일어나 다가와 제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내 딸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골랐군. 진성그룹의 사위가 돈에 눈먼 놈일 수는 없지. 배짱 있어. 아주 배짱 있어.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돌아봤습니다. 우리 딸, 좋은 남편 얻었구나. 이제 아빠는 마음이 놓인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과 행복, 그리고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사랑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고 장인의 존경을 얻었습니다. 최 회장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방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고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아, 아빠는 이제 늙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너를 찾은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복이다. 하지만 아빠는 너에게 큰 짐을 안겨주게 되었구나.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짐이요? 내 가족. 최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성그룹은 크지만 내부 사정도 아주 복잡하단다. 나에게는 나중에 얻은 다른 자식들이 있다. 그놈들은 모두 굶주린 늑대들이야. 내 존재를 알게 되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첫 번째 아내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널 해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쓸 거야. 저는 깜짝 놀랐고 서연은 창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악독한 시어머니에게서 벗어났는데 이제 무서운 재벌가의 암투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아버님, 그럼 저희는 그것이 바로 네가 아빠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다. 최 회장이 비범하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김비서, 진짜 선물을 가져오게. 김비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느새 100억짜리 수표와 빌라 계약서를 치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두껍고 가죽으로 정성껏 제본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민준 씨, 김비서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회장님께서 드리고 싶어 하셨던 진짜 선물입니다. 돈도 집도 아닙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진혁 회장님께서는 김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민준 씨를 진성그룹 계열사인 미래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미래테크놀로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의 핵심 기술 계열사였습니다. 시가총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곳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프로그래머일 뿐인데요. 자네는 50억짜리 프로젝트의 주역이야. 최 회장이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자네의 커넥트 프로젝트를 검토해봤네. 아주 훌륭해. 자네는 재능이 있어. 돈만 보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최 회장은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네가 아내를 지킬 충분한 무기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야. 내 딸 수진이에게 미래테크놀로지 지분 30%를 증여한다. 하지만 이 지분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은 전부 자네에게 위임하겠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쿵쾅거렸습니다. 100억은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뢰였습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무기였습니다. 그의 말처럼요. 나는 자네에게 돈을 주지 않네. 최 회장이 저를 엄숙하게 바라봤습니다. 돈은 자네를 무시하게 만들 뿐이야. 사람들은 자네를 데릴 사위, 돈 보고 결혼한 놈이라고 부를 걸세.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지위와 권력을 주겠네. 수천억 원짜리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와 30%의 지분을 손에 쥔다면 자네는 공식적으로 그룹의 일원이 되는 거야. 발언권과 실력, 그리고 그 집안의 누구와도 동등하게 설 자격이 생기는 거지. 그는 제 손과 서연의 손을 잡아 포겠습니다. 이 자리를, 이 지분을 방패 삼아라.
내 아내와 내 외손녀를 지켜. 진성그룹의 사위가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모두에게 증명해 보여라. 할 수 있겠나?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약속드립니다. 누구도 서연이와 제 딸의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빨리 변했습니다. 보잘것없는 프로그래머에서 저는 곧 대표이사가 될 것입니다. 학대받던 아내에서 서연은 재벌가의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치욕 속에서 쫓겨난 어머니와 민영이는 새로 얻은 오피스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전화했지만 박 여사는 받지 않았고 민영이는 휴대폰을 꺼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새로운 일이 쏟아졌습니다. 최 회장은 일 처리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다음 날 제 임명 공고가 그룹 전체에 발송되었습니다. 취임식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서연과 다솜이를 본가로 데려갔습니다. 저와 서연은 따로 살고 싶었지만 그는 딸의 뿌리를 찾아주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의 낡은 아파트는 갑자기 텅 비었습니다. 저는 서연과 함께 살기 위해 남은 짐을 정리하던 중 방송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민준 씨 되시죠? 저희는 가족화해위원회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저희가 이민준 씨의 어머님이신 박 여사님으로부터 아주 절절한 구조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친아들인 이민준 씨가 아내 말만 듣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한밤중에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지금 매우 충격이 크신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민준 씨를 스튜디오로 모셔서 직접 대면하고 화해의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미쳤습니까? 당신들 알아? 저는 진실을 말하려다 멈칫했습니다. 제 어머니. 그녀는 정말로 미쳤습니다. 감히 이 문제를 방송에까지 끌고 가다니. 그날 저녁 화해 프로그램이 방송되기도 전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찌라시 언론과 유튜브 채널들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50억 대박 터뜨린 IT 백만장자 아들, 아내 편들다 늙은 어머니, 길거리로 내쫓아 불효 논란, 눈물 흘리는 노모, 아들은 대릴사위, 부자 아내 얻더니 어미를 버렸다. 진성그룹 숨겨진 딸의 이면, 남편 신분 상승하자마자 시어머니 헌신짝처럼 버려 어머니와 민영이는 정보를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그들은 인터뷰 영상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이 저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키웠는지 하소연했고 민영이는 며느리 서연이 부잣집 딸로 인정받자마자 저를 부추겨 어머니를 쫓아냈다고 살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저를 돈에 눈먼 불효자, 아내 치마폭에 쌓인 대릴사위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본색을 드러낸 악녀, 여우 같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이 최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부잣집에 입양된 고아 정도로만 알았죠. 그들은 저를 욕했습니다.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제 프로젝트를 불매해야 한다고 외쳤고 제가 막 임명된 진성그룹에 저를 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런 불효막심한 놈이 무슨 대표이사야? 아내 얼굴 보니까 보통이 아니네. 고아라더니 신부가 고약한가 봐. 늙은 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다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자식이 있지? 제 휴대폰은 불이 났고 최 회장의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성그룹 전체가 신임 대표이사의 스캔들로 흔들렸습니다.
김비서가 매우 긴장된 목소리로 제게 전화했습니다. 이민준 대표님, 회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십니다. 기자들이 저택문 앞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시면 대표님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제 어머니. 그녀는 마지막 수단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 언론 플레이는 어떤 욕설보다 더 악독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제 명예와 경력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김 비서님, 가족화해위원회 프로그램에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 저녁 8시 생방송입니다만 좋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다고. 제가 직접 대면하겠습니다. 혼자서요? 저는 옆방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제 그녀가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그날 밤 가족화해위원회 스튜디오는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방송은 가장 기대되는 회차였습니다. 불효자 아들이 어머니를 내쫓은 이야기는 전 국민의 관심사였죠. 저와 서연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이 맞춰준 맞춤 양복을 입었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엌 구석에 초라하고 지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높게 올려 묶어 가느다란 목선과 귀 뒤에 초승달 모양 점이 드러났습니다. 화장은 옅었지만 기품이 넘쳤습니다. 그녀 곁에는 최 회장이 보낸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너무 떨려요. 서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뭐라고 했지? 오늘 당신은 서연이가 아니야. 당신은 수진이야. 진성그룹 최 회장의 딸이고 막대한 재산의 상속인이야.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 여사는 자신이 가진 가장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멀쩡한데도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영이는 눈물을 그렁이며 옆에 서서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눈가를 닦아주는 척했습니다. 흑흑, 시청자 여러분, 박 여사가 울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저를. 그녀는 하소연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때렸다고, 서연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몇 마디 조언했을 뿐인데 우리가 자기 짐을 길바닥에 내던졌다고 했습니다. MC도 맞장구를 치며 동정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이렇게 헌신적인 어머님께. 저희가 이민준 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리고 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즉시 그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악독한 여우 같은 고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걸어 나온 사람은 여왕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우라, 기품, 우아함에 스튜디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자신감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영이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매일같이 괴롭히던 며느리, 형수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시죠? MC가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박 여사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는 반사적으로 휠체어 위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서연에게서 나오는 위압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기 잘하시네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니 다리는 편하신가요? 스튜디오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너, 박 여사가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서연이, 내가 감히 어떻게. 어머니가 알던 박서연은 죽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쓰레기라고 부르던 그날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녀는 똑바로 섰습니다. 최수진, 진성그룹 최진혁 회장의 딸입니다. 한마디에 스튜디오는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진성그룹 회장 딸이라고? 진짜? 어쩐지 아우라가 다르더라. MC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벌집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영이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거짓말 마, 사칭하지 마. 넌 그냥 고아잖아. 짝, 따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녀가 민영이의 뺨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제 여동생이 그녀에게 하려 했던 바로 그 모욕을 되갚아 주었습니다. 이 따기는 서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모욕한 대가야. 내 아버지가 누구라고. 도둑놈. 내 어머니는. 스튜디오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박 여사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그녀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무대 옆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스튜디오의 대형 스크린에는 오디오 파일이 재생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들 뭘 하려는 거야? 박 여사가 겁에 질려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극을 좋아하시고 언론을 좋아하시니 제가 한번 스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넌 애 낳을 줄도 모르는 년이야. 쓸모없는 밥버러지. 내 딸이 울면 아가리를 틀어막아 버려. 시끄러워 죽겠네. 정말 재수 없는 딸년이야. 네가 뭔데. 넌 그냥 내가 돈 주고 이 집 하녀로 들인 년일 뿐이야. 녹음된 파일.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욕설들이 스튜디오의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에게 분노하던 방청객들은 이제 혐오스러운 눈으로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저놈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MC가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이민준 씨, 이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해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민영이의 목소리가 담긴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 아빠가 도둑놈이고 엄마가 창녀면 어떡할 건데. 어쩐지 딸 낳더라니. 쾅! 나이든 방청객 한 명이 일어나 무대 위로 물병을 던졌습니다. 이 악독한 것들, 천벌 받을 인간들. 어떻게 저런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다 있어? 세상에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저렇게 괴롭히다니. 가짜로 휠체어에 앉아. 사기꾼. 스튜디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영이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MC에게서 마이크를 받아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대릴사위고 저희 집 재산을 노렸다고, 돈 때문에 어머니를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녀는 김 비서가 준비해준 서류 뭉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남편의 커넥트 프로젝트 매각 계약서입니다. 가치는 50억 원입니다. 또 한 번 스튜디오를 폭발시킨 숫자였습니다. 50억, 자기 힘으로 벌었다고? 제 남편은 제가 재벌 딸이라는 것을 알기 전부터 이미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였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제게 집을 사주고 더 나은 삶을 선물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연이 또 다른 서류, 바로 임명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진성그룹의 임명장입니다. 제 아버지 최진혁 회장님께서는 그를 수천억 원 가치의 미래테크놀로지 대표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와 민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말씀해보세요. 50억 원을 손에 쥐고 수천억 원짜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남자가 대릴 사위가 될 필요가 있을까요? 아내 치마폭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짜 재산을 노린 건 바로 어머니와 당신 아니었나요? 제가 부잣집 딸인 걸 알자마자 180도 태도를 바꿔 아첨하고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여기에 와서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여사와 민영이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 국민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더없이 잔인한 방식으로 폭로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폭풍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화해위원회 프로그램은 허위사실 방송으로 무기한 중단되었고 MC는 해고되었습니다. 박 여사와 민영이는 방청객들에게 둘러싸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의 반전 드라마 영상은 하룻밤 사이에 수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모녀를 대한민국 최악의 탐욕 모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제가 얻어준 월세 80만 원짜리 오피스텔로 돌아갔지만 집주인은 TV를 보자마자 찾아와 집을 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신들처럼 부도덕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빌려줄 수 없어. 고향의 친척들은 전화해서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너희 같은 자식, 조카는 없다. 다시는 고향에 발붙일 생각 마라. 박 여사와 민영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 거처, 그리고 제가 보내주던 생활비는 당연히 끊겼습니다.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들이 시골에 있던 마지막 집마저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영이가 사치스러운 생활에 익숙해져 사채를 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허름한 쪽방촌에서 박 여사가 폐지를 줍고 민영이는 공장에서 일하며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악독함과 탐욕의 대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했습니다. 제 재능과 장인의 지원으로 저는 미래 테크놀로지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제 50억짜리 프로젝트도 회사에 합병되어 거대한 기술 생태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 회장의 저택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50억 원으로 호숫가에 있는 빌라를 샀습니다. 서연에게 약속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은 제 돈이었고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서연, 아니 수진이는 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주신 재산의 일부를 이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었기에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여 자신을 키워준 푸른 보금자리 보육원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와 자신이 운 좋게 가졌던 것처럼 가족을 찾을 기회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를 더 낳았습니다. 다솜이는 이제 제법 의젓한 누나가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수천억 원짜리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아내와 두 아이가 최 회장님 댁에 방문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 회장님의 유일한 기쁨은 외손주들과 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햇살 가득한 정원에 앉아 다솜이와 남동생이 뛰어노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꼭 꿈만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설거지물에 거칠지 않고 부드러워진 손이었습니다. 꿈 아니야, 여보. 제가 그녀의 머리에 입 맞추며 말했습니다. 이건 현실이야.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이라고. 모든 폭풍이 지나고 마침내 해가 떴어. 그렇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이제 따뜻하고 충만한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